안녕하세요, 한다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본업인 사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좀 유튜브에 소홀했습니다. 기다리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전거는 턴 D8인데요. 고객님께서 아드님께 드릴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하셔서 저에게 튜닝을 의뢰해 주셨어요. 튜닝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깥에서 촬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하필 비가 내리고 막 모기가 들끓기 시작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자전거 2021년형 턴 D8인데요. 흔히 미니벨로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미니벨로는 사실 이렇게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에요. 유럽이나 미국권에서는 폴딩 바이크라고 부르고요. 미니벨로는 제가 타고 있는 그 벨로라인 셔틀처럼 그런 자전거들을 미니벨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없이 이런 접이식 자전거나 미니 스프린터나 통칭해서 그냥 미니벨로라고 부르고 있죠. 저도 미니벨로라는 말이 편하니까 미니벨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법 따라야죠. 턴 D8은 지금 저도 타고 있는데요. 실버색의 24년형을 타고 있습니다. 대략 1년 정도 탄 것 같은데요. 타면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26년 현재 1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는 21년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10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24년형은 120만원에 판매되었어요. 그러니 5년 동안 20만원이 오른 건데, 그럼 20만원이 오르는 동안 바뀐 게 있냐? 사실 없습니다. 21년형과 24년형에서는 흙바지가 장착된 거랑 데칼이 약간 달라진 거 말고는 나머진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20만원이 오른 이유가 뭘지 살펴봤는데 공식 수입사에서는 환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하지만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과연 그 돈을 주고 구입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저도 오너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턴 D8의 매력과 또 아쉬운 점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턴 D8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휠은 20인치 4061셋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슈발베 빅 애플 20의 2.0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구동계는 시마노 클라리스 8단 리어 드레일러에 12의 32T 8단 스프라켓 52T 싱글 체일링이 적용이 되었어요. 구성이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은 이따 자세히 살펴볼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V타입이 적용되었고요. 무게는 12.1kg나 됩니다. 타사 모델들이 11kg대인 걸 생각해보면 좀 많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죠. 프레임은 알루미늄 소재고요. 포크는 또 스틸 소재예요. 사이즈는 원 사이즈인데요. 이건 타사 모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핸들의 각도나 안장의 높이를 폭넓게 가져가서 140cm부터 190cm까지 많은 분들이 타는데 문제가 없도록 세팅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탑승 제한 중량은 105kg고요. 짐까지 합하면 125kg 제한이라 다른 모델 대비해서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참고로 턴 D8은 턴에서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A7, B7, B8이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D8이라는 모델인데요. 해외에서는 원래 글로벌적으로는 링크라는 서브 네임이 붙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천리 자전거의 링크라는 모델과 네이밍이 겹쳐서 그런지 링크를 빼고 D8 모델명만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턴 D8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디자인이 멀리서 보면 되게 유려한 곡선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좀 꼼수가 숨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앞쪽 메인 프레임은 직선이고요. 뒤쪽 리어 프레임만 곡선이에요.
이게 맞붙어 있었으면 어색했을 건데 이 중간에 힌지가 끊어주니까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처럼 보이는 거죠. 메인 프레임은 되게 든든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뒤쪽 리어 프레임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브릿지 형태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턴에서는 이 브릿지 스타일의 프레임이 좀 충격 흡수를 골고루 완화를 시켜줘서 승차감을 챙겨준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프레임이 알루미늄인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이 두꺼운 타이어의 영향도 크겠지만 프레임이 어떤 형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승차감도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메인 프레임 앞쪽에는 턴 로고가 자리를 잡고 있고 점박이 형태 그래픽이 그라데이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데칼이 아니고요. 반사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라이트가 비춰지면 반사가 되는 그런 기능성까지 챙긴 데칼입니다. 아쉬운 거는 2024년형부터는 턴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 데칼로 바뀌었는데 걔는 반사 재질이 빠졌어요. 지금 제 자전거가 그런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니 왜 최신형에서는 그걸 뺐는지 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원가 절감인가? 리어 프레임에도 이렇게 점박이 그래픽과 D8이라는 모델명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팅도 이게 무광 블랙인데 되게 퀄리티가 괜찮아요. 자, 아쉬운 포크, 스틸 소재죠. 스틸 소재인 거는 100번 양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강한 스틸 소재를 썼으면 여기에 유틸리티 홀이라도 좀 마련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네요. 핸들 포스트 디자인도 보면 용접된 자국 하나 없이 되게 유려한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턴 D8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면 경쾌함보다는 묵직함, 튼튼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턴 D8이 홀딩 바이크니까 접히는 능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1인칭 카메라로 교체를 하고 직접 접으면서 턴 D8의 홀딩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킥스탠드를 잠깐 내려서 킥스탠드를 했을 때 각도를 보면은 좀 너무 많이 눕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각도가 많이 쏠려 있어요. 이게 슈발베 비게플의 좀 두꺼운 타이어랑 킥스탠드가 좀 매칭을 잘 못 이루는 것 같아요. 턴 D8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장을 내려주고요. 레버가 좀 세게 돼 있네요. 자, 킥스탠드 올려준 다음에 자, 이쪽 OCL 플러스 조인트를 풀어주고, 자, 보통 보면 다른 타사 모델은 이렇게 접잖아요. 근데 턴은 N자 폴딩이라고 해서 앞바퀴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N자, 알파벳 N자 형태라고 해가지고 N자 폴딩이라는 좀 기술을 턴의 좀 독보적인 기술로 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앞브레이크가 포크 앞이 아닌 이 뒤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N자로 접었을 때 브레이크가 앞에 있으면은 이 메인 프레임하고 접었을 때 간섭이 있다 보니까 설계상 이 뒤쪽으로 옮긴 거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N자 폴딩으로 접고 나서 파이시스 핸들 포스트 레버를 풀고 쭉 접어주면은 지금 이게 힌지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놀잖아요. 자, 그래서 메인 프레임 아래쪽에 이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런 시계줄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자, 여기 톡 튀어나온 핀이 보이시죠? 이 핀을 알맞게 구멍에 맞춰서 쫙 해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네,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싶으면은 안도루스 스템을 풀어서 핸들 각도를 낮춰주면은 더 컴팩트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페달을 접어주면은 이렇게 폴딩이 완성이 됩니다. 턴 D8을 이렇게 폴딩을 하고 나서 끌고 다닐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안장을 잡고 이렇게 끌면 되기는 하는데
타이어가 이게 11자로 제대로 정렬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끌고 다니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차에다가 실으려고 턴 디파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업무차로 쓰고 있는 오래된 산타페에다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어야 되겠죠? 접는 데 있어서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다 원터치다 보니까. 자, 평범한 산타페의 트렁크 모습이고요. 이 정도면은 턴 디팔은 그냥 들어가고도 남죠. 자, 이렇게 실어주고요. 이 상태로 실으면은 분명히 코너를 지났을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안전벨트로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산타페에 실었을 때 기준이 이런데, 제가 승용차에도 한번 실어 봤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 갖고 있는 차가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차로만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뭐 당연히 누워서도 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짐을 많이 못 실으니까 보통 이렇게 실으시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로 형태로도 실으실 건데, 그러면은 이제 좀 고정하는 게 없으니까 좀 불안정하죠. 자, 휠셋으로 넘어왔습니다. 휠셋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스포크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사핌 스포크를 썼고, 림도 이중 알루미늄 림을 써서 뭐 마음에 드는데, 제가 아쉽다 하는 부분은 바로 허브입니다. 허브가 그냥 오픈 타입 베어링을 쓴 보급형 허브를 썼어요. 아니 130만원짜리 오픈 타입 베어링을 썼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40만원대 타사 모델에도 실드 베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반해 지금 100만원이 넘는 이 턴 디팔은 그냥 보급형인 일반 오픈형 타입 베어링을 썼다. 이게 단점이 말 그대로 오픈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밀폐력이 없어서 안에 베어링을 보여주는 그리스가 다 바깥으로 누설이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베어링이 어느 하중을 받으면은 골이 뭉개져요. 그리고 그 뭉개진 볼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으니까 베어링 컵을 긁어내버려요. 그러면은 구름성도 안 좋아지고 또 이상한 소음을 내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탑승자한테 달리는 데 있어서 저항감을 줘서 진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돼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원대인데 이건 아니죠. 허브의 아쉬움을 타이어에서 달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발베 비게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가 진짜 내구성도 좋고요, 편안합니다. 다만 달리는 데 있어서 이미 타이어가 두껍고 또 최대 공기압이 70psi로 중고압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속도 내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해요. 대신 두꺼운 만큼 편안하고 펑크도 잘 나지 않아서 초보 운전자나 그냥 편하게 마실용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구동계를 살펴보겠습니다. 52T 싱글 체인링과 12에 32T 8단 스프라켓, 그리고 시마노 클라리스 8단 리어 드릴러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시마노 클라리스가 채택된 건 살짝 좀 아쉽다고도 생각되지만, 그래도 클라리스가 로드 드레일러이기 때문에 뭐 변속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릿합니다. 나쁜 구성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110만원대면 타사 모델은 10단, 11단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8단 등급이 적용되어 있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크랭크셋입니다. 크랭크셋이 체인링과 크랭크암이 일체형으로 된 보급형 크랭크셋이 적용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이 체인링이 스틸이에요. 크랭크암은 알루미늄인데. 이게 보통 20에서 30만원대에 적용되는 그런 부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하루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페달은 무난한 플라스틱 접이식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뭐 눌러서 이렇게 접는 타입인데, 그래도 이 발판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여기 메인 부분은 또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져 있네요. 타사 모델에서 봤던 기본 페달보다는 좀 더 완성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턴 뒷팔의 라체 소리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오픈 타입 베어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름성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V 타입인데요. 그냥 일반 주물 형태의 알루미늄 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키네틱스라는 로고만 레이저 각인만이라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브레이크의 성능은 나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닌데 일상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슈가 없는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대만의 프로맥스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5년이 넘어서 그런지 경화가 되어서 브레이크를 하면 쇠가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건 바로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들바는 플랫한 일자 핸들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길이는 580mm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580mm면 조금 넓은 핸들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성인은 괜찮은데 키 작은 여성분이나 초등학생분들은 너무 넓어서 조향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들 중앙 부분이 좀 특이하죠. 턴이 자랑하는 기술 중 하나인 안드로스 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레버를 두 개를 풀어보면 핸들이 이렇게 각도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 하나 없이 내가 핸들바를 바로 조절하고 싶으면 이 레버 두 개만 당기면 되는 거죠. 다만 사용성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레버 두 개를 당겨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번거롭다고 볼 수 있죠. 다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런 안드로스 스템 비슷한 거를 적용을 했는데 손잡이를 통합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큰 손잡이만 제끼면 핸들 각도가 바로 조절되는 그런 형태를 출시했거든요. 추후에는 이 안드로스 스템을 일체형 손잡이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에르고온 타입이라고 하죠. 이 손 아래쪽을 받쳐주는 인체공학적인 그립이 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함이 살짝 느껴지고요. 반면에 브레이크 레버는 그냥 일반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진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용성은 무난한데 개인적으로 턴에 130만원대 모델이라고 하면 자사의 파츠 브랜드인 키네틱스 로고라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성적인 측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1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좀 걸맞는 서브 브랜드를 추가를 함으로써 이런 감성적인 측면까지 챙겨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살짝 해봅니다. 변속 레버는 시마노 알투스 8단 변속 레버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엔 워낙 많은 모델들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요. 조작성도 편안합니다. 엄지로 충분히 올리고 내리고가 편하게 가능한 베스트셀러의 변속 레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와 변속 레버에 물려있는 이 케이블 세트는 그냥 이름 없는 OEM 케이블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케이블이 벌어지지 않게 감아준 이 꼬불이라 불리는 것은 그냥 얇은 비닐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좀 복원도 되지 않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튜닝하면서 굵고 튼튼한 꼬부리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턴 디파를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게 이 케이블이 너무 길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이 케이블 길이를 맞춰서 좀 통합되게 해줄 법도 한데 벌어져 있는 것도 좀 아쉽고요. 핸들을 돌렸을 때 케이블이 바퀴에 닿습니다. 110만원대 자전거에 이렇게 만들면은 어떡할까요? 핸들 포스트는 턴이 자랑하는 기술 중 하나인 하이시스 3D 핸들 포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안전 레버도 되게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요. 올려서 딱 제끼면 바로 부드럽게 풀려지네요. 힌지도 되게 부드럽고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핸들 포스트 고정 볼트가 2개라는 점입니다.
타사 모델은 고정 볼트가 하나짜리인 핸드포스트를 쓰는데 그런 모델은 탑승했을 때 핸들포스트가 유격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턴 파이시스 3D 핸드포스트는 고정 볼트를 2개로 채용함으로써 이게 접이식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근데 핸들포스트가 좀 아쉬운 점이라면 각도 조절만 되고 높이 조절은 또 안 돼요. 헤드 튜브 앞쪽에는 러기지 트러스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2개의 홀밖에 없지만 캐리어 블럭도 호환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캐리어 블럭이 맞는지 러기지 트러스가 맞는지 판단하셔서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에 코모라는 안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안장은 거의 D8 초기부터 계속 쓰여지는 안장인 것 같아요. 전립선까지는 아니지만 쿠션도 무난하고 편안한 주행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탈 때는 이 뒤쪽에 엉덩이 쪽에 이 볼스터가 너무 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페달링 할 때 자꾸 양쪽 엉덩이가 거슬리더라고요. 좀 더 쿠션감을 주던지 아니면 볼륨감을 약간 낮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턴 D8의 포지션을 보면 턴 홈페이지에서도 미들급이라고 좀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그에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턴이 자랑하는 파이시스 핸드포스트, 안드로스 스템, OCL 플러스 조인트가 B 시리즈, A 시리즈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모델부터 좀 중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구동계나 제동계, 휠셋 등이 지금 130만 원대에 걸맞지 않는 구성이라서 이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부분인데요. 아까 폴딩할 때 보여드렸던 이 스트랩이 당장 핸들포스트를 고정하는데 확실하게 고정하는데 이점을 주지만 이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참 애매해요. 어디 요철 좀 심한데 지나가면은 메인 프레임을 땅땅 때리는 소음도 나고요. 어디다가 이렇게 수납을 하기가 좀 어디다가 수납을 해야지? 달랑달랑거리게 내비둬야 되는데 추후에는 이게 좀 더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핸들 각도는 저 같은 170cm의 남자 세팅으로 했을 때는 좀 빠른 주행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평균 팔 길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각도를 70도, 80도 정도로 유지를 하셔서 편안한 세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트포스트 길이를 살펴보면 이게 33.9mm 직경에 580mm로 알고 있어요. 지금 최고 단으로 올렸을 때 이만큼이나 올라오거든요. 저는 당연히 탈 수가 없죠. 190cm 그 이상의 키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탑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21년형 턴 D8을 살펴보았는데요. 머드가드랑 데칼 정도만 차이일 뿐이지 사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26년형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벌써 5년 동안 2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과연 그에 준하는 구성을 갖추었냐라고 봤을 때는 구동계나 제동계, 휠셋 등은 좀 아쉽고요. 대신 프레임의 강성이나 접는 데 편의성 등은 가격에 걸맞는 설계와 내구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미니벨로를 좋아하시는 미벨러들 사이에서는 턴은 D8부터 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그게 구동계나 제동계 같은 구성이 아니라 프레임과 턴만의 기술력 등이 턴 D8부터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종합적인 점수를 준다고 하면 구동계나 제동계, 휠셋 등이 너무 가격 대비 떨어지는 구성이 좀 발목을 잡게 되어서 10점 만점에 6점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제 리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턴 D8 리뷰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자전거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소비자 그리고 자가 수리를 좀 하는 입장으로서 리뷰를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자전거를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영상을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들지 않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